안녕하세요. 미스티어입니다. 5명의 정신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농구 경기를 보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의 차는 완전히 엉뚱한 곳, 집에서 110km 떨어진 설산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죠. 차는 멀쩡했고 연료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녹아내린 눈 아래에서 기묘한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는 말합니다. 그 밤에 들린 목소리는 5 청년들만이 아니었다고요. 여자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낯선 사람들처럼 들리는 여러 목소리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모든 불빛이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단숨에 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날 5명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유바 카운티 5 실종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 카운티, 유바시티와 메리지빌 근처에는 서로가 전부였던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일상을 꾸려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농구를 사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리 마티아스, 25세. 게리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뒤 그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죠. 약을 제때 복용해야 했고 가끔은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조울 증세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겉으로 보기엔 거의 평범한 청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게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됐거든요. 5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리더, 그게 바로 게리였습니다. 두 번째, 잭 마두루가 30세. 그는 이 그룹의 운전 담당이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었고 식당에서 웨이터와 버스보이로 일하기도 했지만 행동이 느리고 실수가 잦다는 이유로 얼마 전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잭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차, 1969년형 머큐리 몬테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잭은 차를 정말 아꼈어요. 산길을 일부러 피할 정도였죠. 흠집이라도 날까봐 항상 조심했으니까요. 평생 산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험한 길을 달리는 걸 싫어했던 남자. 세 번째, 윌리엄 빌 스털링, 29세. 빌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떠올리면 항상 성경책을 함께 떠올립니다. 신앙심이 깊고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었죠. 네 번째, 테드 웨이어, 32세. 테드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조금 느리고 복잡한 일보다는 단순 작업에 더 익숙했습니다. 청소부, 점원 같은 일을 해봤지만 실수나 소통 문제로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테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느리게 말하고 천천히 움직이지만 나쁜 마음은 없는 애였어요. 그저 너무 착했어요. 5 번째, 제키 휴잇, 24세. 그룹의 막내였습니다. 지적장애와 학습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었고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항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의존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제키는 혼자 멀리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였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가 산속 어딘가에서 혼자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5명은 유바 카운티의 정신자율센터 게이트웨이 센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팀 이름은 게이트웨이 게이터스. 그들에게 농구는 그냥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모여 연습하고 경기 영상을 챙겨보고 직접 경기장을 찾아가 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이 5명이 함께 꾸는 작은 꿈이었습니다. 1978년 2월 24일 5명은 내일 있을 스페셜 올림픽에 지역 예선 출전을 앞두고 UC 데이비스 농구팀의 시합을 보러 가기로 했죠. 목적지는 북쪽 치코였고 유바 카운티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었는데요. 몇 번씩 다녀온 적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길 자체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운전은 역시 잭 마두루가가 맡았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머큐리 몬테고를 타고 이동했고 5명은 겨울 저녁 공기 속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코에서의 마지막 시간,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던 팀을 위해 목청이 터져라 환호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팀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고 친구들은 서로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5명 모두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경기가 끝난 뒤 그들은 근처 편의점 베어스 마켓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과자, 사탕, 초콜릿바, 음료수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담았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아무 문제도 없는 듯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2월 25일,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아이들은 돌아와 있어야 했지만 밤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가족들은 처음엔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곧 불안은 공포로 바뀝니다. 이날은 스페셜 올림픽 예선 경기 날이었고 5명 모두 이 경기를 몇 주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일부는 유니폼을 침대 위에 미리 꺼내두었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설레어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수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978년의 수색 방식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요. CCTV도 없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없었고 차량 GPS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죠. 경찰은 결국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경기장 주변을 여러 번 반복해 확인했지만 5명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 뒤 2월 28일 한 통의 제보가 경찰서로 걸려옵니다. 5명이 타고 갔던 그 차량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실종으로 불릴 수 없게 되었죠. 차가 발견된 곳은 플루머스 구규림. 유바에서 북동쪽으로 110km나 벗어난 집으로 돌아오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는데요. 눈이 깊게 쌓이는 겨울 산길 한복판에 머큐리 몬테고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죠. 눈더미에 살짝 걸쳐 있었지만 차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눈길을 수십 킬로미터나 달려온 차량 치고는 하부에 긁힌 자국도 거의 없었는데요. 누군가 이 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몰아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운전자는 잭 마드르가였습니다. 산길을 싫어하고 평생 눈길을 자주 달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차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창문 하나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기 끝나고 산 과자 포장지들만 널려 있었죠. 정말 이상한 점은 차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연료도 충분했으며 눈더미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은 이 차를 두고 한겨울 밤의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플루머스 구겨림에는 5명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조셉 존스. 그는 유일한 목격자였죠. 그는 스키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전 답사를 위해 이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차는 눈더미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박혀버리고 맙니다. 조셉은 살기 위해 차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심장 발작이었고 그는 온몸이 식어가는 상태에서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조셉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빛이 번졌습니다. 눈을 스친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 불빛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가 눈 위를 걷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조셉은 그 순간 살았다고 생각했고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말을 내뱉은가 동시에 모든 불빛이 꺼져버립니다. 하나의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동시에. 조셉은 눈을 껌뻑이며 어둠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도 멈춘 것처럼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휘파람 소리가 눈 사이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성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사람의 형태 같은 모습들이 보였고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셉이 다가가며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순간 또 한 번 목소리들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적. 조셉은 공포를 넘어서 이 상황 전체가 현실인지조차 의심하게 되었죠. 누군가 있었던 건 분명했습니다. 눈 위에 남은 소리와 온기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셉은 그렇게 혼자 밤을 견뎠고 아침이 오자 스스로 산을 내려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 한 대의 차량을 지나쳤는데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5명의 친구들이 타고 갔던 그 차였습니다. 그럼 조셉이 본 불빛과 그 목소리들은 누구였을까요? 조셉이 외쳤을 때 그들은 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5명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8년 6월 4일,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할 무렵 상황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 직원이 산속의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고 오래된 대피용 트레일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레일러는 산림청 소유였고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죠. 트레일러의 창문 중 하나는 깨져 있었고 직원은 안쪽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트레일러 안에 사람이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바로 테드 웨이어였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죠. 얇은 담요와 시트를 몸에 감싼 채 마치 누워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평평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그의 체중은 90kg 가까이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몸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45kg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요.
극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때문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고 그가 이 트레일러 안에서 수주 동안 살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쪽 발은 심한 동상으로 거의 괴사 상태였고 피부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테드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몇 주간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시관은 고개를 들어 트레일러 내부를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깃들어 있었죠. 트레일러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깨끗한 담요들, 벽난로, 난방장치, 프로판 가스, 성냥, 연료, 그리고 트레일러 뒤편 창고에는 엄청난 양의 비상식량이 가득했습니다. 성인 남성 5이 1년을 버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었고 상태 또한 대부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모든 것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통조림은 겨우 12개 정도. 난방장치는 켜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옷들이 넉넉히 있었지만 테드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테드는 발달 장애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본적인 생존 행동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테드의 몸 옆 침대 시트 위에서 발견된 물건 하나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손목시계 2개, 하나는 고장난 테드의 손목시계로 밝혀졌고 남은 하나는 테드의 것도 다른 친구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적어도 낯선 누군가가 있었다는 흔적 같은 무언가가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테드가 발견된 이후 수색대는 주변 숲을 더 넓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3명의 흔적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먼저 발견된 사람은 잭 마드르가와 빌 스털링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레일러로 이어지는 그 눈 덮인 도로 위 차가 버려진 곳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됩니다. 트레일러까지는 아직 13km 정도가 남아있던 위치였죠. 둘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뒤 오랜 시간 동안 산 짐승에 의해 시신 대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뼈와 옷가지들이 겨울의 잔혹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색대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키 휴잇의 아버지였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북동쪽으로 3에서 5km 더 떨어진 숲속, 그곳에서 그는 옷가지와 척추뼈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옷 한 조각을 손끝으로 살짝 집어드는 순간 바로 아들의 것임을 알아보았죠. 이렇게 세대의 시신을 발견한 후에도 수색대는 주변 탐색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레일러에서 약 400m 떨어진 지점, 눈 위에 담요와 손전등이 나란히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위치는 트레일러에 도착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중 그 지점을 지나 더 깊은 숲까지 들어간 사람은 단 1명, 제키 휴잇 뿐이었습니다. 즉, 제키는 트레일러에 도착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요와 손전등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왔고 걷는 도중 그것들을 떨어뜨리거나 버렸으며 훨씬 더 깊은 숲속까지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작은 흔적들은 제키가 트레일러에서 잠시 머문 뒤 다시 설산 속으로 걸어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의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 게리 마티아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리더 같은 존재.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이때 트레일러 안에서 발견된 물건 중 하나가 수사관들을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게리 마티아스의 운동화. 그 운동화는 테드의 시신 바로 옆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정작 테드의 신발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트레일러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게리가 테드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 게리의 조현병 약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최소한 어떤 기간 동안은 트레일러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트레일러 주변, 숲, 도로, 산 깊은 곳까지 수색했지만 게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단 한 부분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겨진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 왜 그들은 방향을 틀었을까? 치코에서 유바시티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했습니다. 익숙했고 수십 번도 더 다녀온 길이었죠. 운전도 늘 그랬듯 제기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과 정반대 방향, 무려 110km나 떨어진 설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그들을 그쪽으로 이끌었던 걸까요? 두 번째 질문, 왜 차를 두고 떠났을까? 차는 멀쩡했습니다. 연료도 남아 있었고 눈더미도 밀면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부에는 험한 길에 긁힌 자국조차 거의 없었죠. 그럼에도 5명은 한겨울밤에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세 번째 질문, 트레일러의 침묵. 트레일러 안에는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식량, 난방장치, 성냥, 연료, 담요들. 성인 5명이 1년은 버틸 만큼 충분했죠. 하지만 열린 통조림은 겨우 12개. 난방은 켜지지도 않았으며 테드는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손목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는 정말 그들만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질문, 왜 다시 밖으로 나갔을까? 제키는 트레일러 북동쪽 차가 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트레일러에 도착했다가 다시 밖으로 걸어나간 흔적이었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찾아낸 유일한 은신처에서 그는 왜 다시 설산 속으로 향했던 걸까요? 그리고 게리는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의 운동화는 트레일러 안에 있었고 조현병 약도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 그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느 방향에서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뼈도, 옷도, 가방도, 그 어떤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번째 질문, 조셉 존스가 들은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자동차 불빛, 손전등 5개, 그리고 서로 다른 성별과 나이의 여러 목소리. 조셉 존스는 그날 밤 산속에 최소 8명 이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조셉의 도움 요청을 듣고도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모든 흔적들은 서로를 설명하지 못했고
어떤 조각도 완전한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지금도 설산 깊은 곳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습니다. 남겨진 건 풀리지 않은 채 겹겹이 쌓인 질문들 뿐, 사건은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티어였습니다.